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원입니다. 오늘 예종석 교수님 마침 의원회관 들리셔서 제가 또 이 기회를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고 지금 마침 또 현안들도 복잡한 게 많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들어보려고 벼랑간 페이스북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성기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셋이 마간이 이렇게 앉으니까 얼굴이 좀 덜 커 보이고 훨씬 낫네요. 네, 여자분들이 저랑 옆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요? 이쪽 옆에 앉았을 때는 정말 얼굴 커 보여가지고 내가 약간 미안했어, 사람들한테. 아니요, 제가 워낙 커서 다른 분들이 다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이씨. 뭐 우리가 다 얼굴로 살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굴 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한 번 방송한 것을 둘로 나눠서 1, 2회를 그 라이브에 또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 녹화를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들이 너무 뜨겁습니다. 유튜브도 뜨겁고 그리고 또 우리 정치알바에서도 아주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주문들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우리가 저 주진영 선생을 공선생이라는 그런 애칭으로 불렀는데, 예 교수님도 애칭 하나 정해달라고, 제가 뭐 사람 이름, 애칭 이름도 짓는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계속 그런 요청이 오는데, 본인이 하나 지어주시죠. 뭐 별명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음식 계통 분들에게는 좀 알려진 이름이고, 제 아호이기도 하고 제 아이디이기도 한데요. 예폭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예폭? 네. 폭? 예, 예폭. 폭탄폭?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폭탄주 잘 만드는 예교수다 그런 뜻인데 폭탄주를 잘 만드는 네. 잘 마시는 뭐 양쪽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이 유래가 좀 있습니다. 이미 뭐 일부 그 언론에도 좀 나가기도 했던 일인데 그게 뭐 두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 그 형님 상가라는 게 이제 밤이 깊어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유 이러지 말고 그냥 재밌게 술이나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맥주를 쭉 붓고 소주를 쭉 타서 돌렸더니 그때 뭐 저도 젊었을 때인데 선배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폭탄주를 만드셨단 네. 말씀이죠? 예. 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고 예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이름으로 불리다가 그게 아마 IMF 전후 때로 기억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가는 그 사절단의 그 공문에 따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때 마침 그 나라 대통령 부인께서 아주 인텔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물리학자시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그 안가 같은데 초대를 했어요. 우리 사절단을. 근데 그분이 그때 무슨 그 나라의 국회의원 아마 강료들도 한두 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분들이 그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그 연회라는 게 그냥 앉아서 그 콜드밋 같은 걸 먹으면서 보드카를 마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서서 스피치를 한마디 하고 보드카를 마시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원샷을 하는 거죠. 뺑 돌아가면서. 근데 뭐 참석자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마셔서 아주 술이 건아해졌는데 보드카를요. 그 제 순서가 됐는데 그게 뭐 너무 재미도 없고 도식적이고 그래서 제가 국위 사냥도 좀 할 겸 우리는 이거 독한 걸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안 마신다. 맥주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한국식으로 폭탄주를 말아서 그걸로 이제 제가 한 말씀 하고 완샷을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얼핏 보기에 그 약하지. 네네. 네. 그래서 그걸로 12시부터 시작한 오찬이었는데 저녁 낮 6시까지 12시? 네, 6시까지 뭐 막 폭탄이 난무한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전날인데 그때 러시아 푸틴이 대통령인데 거길 왔었어요. 부부가. 그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이제 그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양국의 대통령 부부가 그날 저녁 만찬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폭탄주를 서로들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경호원들이 들이닥치더니 그 대통령 부인을 그냥 거의 뭐 없다시피 해서 나가더라고요. 폭탄주에 취하신 분을. 네네. 그래서 참 걱정을 했어요. 뭐 폭탄주를 몇 시간씩 마시고 그 대통령 부인이.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들이 이제 귀국하는데 귀국길에 그 대통령 부인께서 공항으로 보드카를 여러 병 들어가는 큰 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그때 일행들에게 한 병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그 제가 저하고 가깝던 그 언론계 친구들하고 아주 그냥 그 정말 초토화되도록 마셨던 또 기억이 폭탄으로? 나는데 네. 그 보드카도 폭탄하세요? 뭐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센술로 폭탄을 하면 뭐 다음날 못 견디죠. 근데 그래서 제 별명이자 아이디가 예폭이 됐고 그게 이제 제가 음식 글을 쓰면서 그 예폭이라는 필명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자리에 나이 좀 드니까 또 아호가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아홉 가지 네, 예폭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한자로 써서 또 그 예의할 때 예자에 폭탄할 때 폭자를 써서 폭은 언제나 폭탄밖에 될 수가 없네요. 아니 폭포수도 되죠. 한자는 똑같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해석하기를 그 예의범절이 폭포수처럼 넘치는 사람이다. 그건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자칭합니다. 그러니까 예 교수가 만든 폭탄주를 잘 마는 예 교수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우리 당에는 지금 그 꼭 폭탄은 아니어도 뭐 좀 강한 소총수 같은 발언을 해주시는 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제가 그런 역할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야 될 말은 하고 산다는 네. 게 제 인생관이기도 네. 해서 뭐 할 말을 가리거나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예 교수님 처음 모시고 올 때부터 이제 공격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폭 선생이라고 부르시겠습니다. 예폭 선생. 감사합니다. 뭐 늘 아홉 가지 뭐 예폭이라시니까 저는 근데 뭐 익숙한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폭탄 발언으로 예폭 선생님이 이제 다시 예폭 선생으로 등극하시기를 저는 기대를 사실 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말, 시원한 말, 이게 비교 불가한 그런 사이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아주 시끄러운 거 하나 있죠. 우리 네. 제목도 제가 우리 선생님 오늘 방송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선한 의지. 네네네. 이게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라면서요? 뭐 제가 비영리 부분에서 일하면서 강의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비영리 쪽에 일하는 분들이 조금 효율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천사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이 하는데 거기서 무슨 효용을 따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뭐 출신 배경이 경영학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영리고 비영리고 간에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되고 생산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특히나 비영리 쪽은 정말 선한 기부자들의 좋은 뜻을 받아서 사업을 대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부자들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더더욱 그 돈이 쓸모 있게 쓰여지고 그 새 나가는 돈이 없어야 하고 또 투입 대비 산출이 많아야 되고 그런 걸 강조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게 서양에서 나온 말이죠. 네, 서양 속담인데 그거 네. 제가 하나 퍼서 올려놨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 뭐 페이스북에. 그 말 자체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뭐 이번 경우하고 조금 쓰인 건 다릅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분의 저는 워딩이라든지.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뭐 그 젊고 상당히 그 포텐셜이 많은 정치인이다. 또 뭐 이미 포텐셜이 아니라 이번 그 대선 전국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지금 뭐 그 여론조사라면 최근에는 2위로 또 오를 정도로 뭐 훌륭한 분이고 뭐 훌륭하지 않은 분이 도지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각광을 받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지적인 풍모를 가졌다. 뭐 구사하는 언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철학가 출신이니까. 네, 그 상당히 또 그 대부분 정치인들의 그 워딩이라는 게 그 단어 수도 제한되어 있고 또 하는 말들이 좀 그 어떻게 보면 뻔하다 싶을 정도로 쓰는 말들이 이 대동소이한데 이분은 상당히 그 지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뭐 그 말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전번에 대연정 때도 저는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번 말씀도 본인은 선한 의지를 갖고 했겠지만 좀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저로서는 좀 편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한 일도 그분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을 지목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선한 의지로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사회적 대기업으로부터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그 여러 군데다 좋은이라는 또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셨는데 하려다가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됐다. 본인이 해명 발언에서도 법과 제도를 이번에는 방점을 그쪽에다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미 선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또 그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 자기는 남과 토론이나 대담을 할 때 남의 말은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게 뭐 선한 의지다. 그런 그 어저께 JTBC에 나와서 하는 해명 발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게 그렇게 편하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 다른 건 몰라도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을 선한 의지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뭐 선한 의지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건 실수 좀 하신 네. 것 같아요. 네.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결국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결과 이전에 지금 그 사람들이 범죄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그게 선한 의지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과 제도를 비끼면서 생겨난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네. 그렇죠. 그거 시작부터가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고. 그건 제 전공인데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는 저는 사실 안희정 지사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우리 시댁 고향 분이고요. 그리고 그러시군요. 예, 이재명 시장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동안 이제 지지율 오르는 것도 쭉 지켜보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선한 의지를 얘기한 것까지 그 강의 동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서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잘못 왜곡이 됐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딱 걸렸던 게 제가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실망을 한 것은 JTBC 나오셔서 생방으로 해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악수였어요. 그건 모르지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선한 의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 토론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K스포츠 미르재단 얘기를 내가 예를 든 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계속 이렇게 뭐 자기가 잘못 얘기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하면서 막 이상해졌죠. 그런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를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의 경선에 나선 사람이 선한 의지라는 말로 여기를 하느냐. 그런 중에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문구를 지옥으로 이르는 길이 선한 의지로 포장돼 있다라는 거를 보고 제가 그냥 인용한 거죠. 그냥 올렸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 예폭 선생님한테 과연 이 선한 의지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쓰이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옥으로 이르는 길에 포장된 그 재료를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냐 하는 거는 저는 좀 사실 마음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 경선 후보자고 또 제가 참 아끼는 그런 그 정치인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드릴 거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서 조금 흥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우선 재단이라면 제가 전공이라면 전공입니다. 재단이 그러시죠. 제가 여기 오기 맞지? 전까지도 재단에서 일을 했고 예. 제가 뭐 몇몇 재단의 대표를 맡아 있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는 K스포츠 미르재단만 생각하면 우라가 침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뚜껑이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다 걷어가 버려서 그야말로 모금을 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될 재단들이 모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그래서 저는 있겠네요. 심지어는 지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법적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 모금 전문가로 영입을 할까도 제가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최순실을? 최모 씨나 박모 이런 분들이 다 모금을 잘하잖아요. 맞아요. 아, 그거 뭐 협박하는 그리고, 거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죠. 그 협박을 해서 모금한 걸 선한 의지라고 그러면 그렇죠. 곤란하죠. 그리고 바터제로다가 그리고 이제 그것도 거기서 제가 국민연금 말씀드리고 같은 싶은 노후 자금들을 건드려가지고 그거를 네. 담보로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해서 모금을 해놓고 선한 의지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그야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 선한 저도. 의지로 또 거기다 돈 낸 사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받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지금 뭐 재판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그 대선에 관계를 하게 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물론 선거에 나오면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뭐 하고 또 맨날 신문에 지지율이 나오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 정말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지지율 올라가는데 좀 재미가 들렸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좀 가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대연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번 선한 의지도 그렇고 대연정이라는 게 결국은 적군과의 동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인가 그 당시에 그 야당이지만 원내 세력이 더 크던 당에 대연정을 제의한 일이 있었고 그쪽에서 거부해서 무산된 일이 있은 걸로 압니다. 이제 그분의 적자임을 자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대연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을 잡아야 되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청산해야 될 말하자면 촛불의 제공자들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청산해야 될 상대들과도 손을 잡는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촛불 전국에 나와 있는 저 많은 시민들의 뜻을 꺾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참신한 그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이기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좀 그런 일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우리 그 지금 대연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수 쪽으로 우클릭을 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성애 보좌관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뭐 본인이 지지 그룹을 그렇게 정해서 하시는 건 본인의 정치적 자유인데 문제는 이 당이 허용한 허용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과 그 연대하고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들 교류하고 뭐 정치용으로 빠터라고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연정을 구성한다는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무총리로 황교안을 다시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또 우병우를 임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치를 같이 나눠진다는 의미인 건데 글쎄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부르는 이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것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 연정이 가능하다고 했던 분들이 나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다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저희가 연정을 던지는 게 지금 맞는 순서인가. 이분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참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저 뭐 이해했겠지만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이 태극기 흔드는 김문수 지사랑 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그런데 됩니다. 이제 소연정이 아니라 대연정을 얘기한 데는 이미 바른정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대연정이란 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연정 제안 내용이 뭐였냐면 국무총리 지명권을 주고 네. 그다음에 조각권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미쳤구나. 그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촛불 전국에서 애쓰는 시민들의 뜻은 뭐냐 이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이제 그 제가 촉이 좀 이제 발동이 되는데 저는 그 대연정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에서 제가 너무 놀라운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 창조경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놨던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 단어 누가 만든지 아세요 혹시? 김종인 박사님이 만든 단어예요. 이것이 선거 직전에 김종인 박사님이 그 대선 캠프에다가 던진 게 창조경제입니다. 근데 전 창조경제도 우리가 이어나가겠다는 소리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안희정 지사를 우클릭을 하는데 여기 이 동력이 김종인 박사님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요즘에 굉장히 두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두려운 거는 제가 뭐 이분들이 힘이 세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어서 지금 두려운 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얘기 계속 그 김종인 박사께서 얘기하시던 게 뭐였어요. 3년제로 일단 하고 내각제로 가자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3년만 하고. 근데 이것이 개헌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성희 보좌관 알죠? 뭐예요, 그게?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예, 개헌을 하자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뭐예요? 이 카드를 받는 사람을 밀어줄 수 있게. 근데 이 카드가 뭐죠? 개헌과 대통령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동시에 치르고 3년을 하겠다. 그렇지. 라고 약속한.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카드를 김종인 대표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을 일단 3년만 한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이가 욕심을 내느라고 이걸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게 아마도 저는 지금 김종인 박사께서 안희정 지사랑 뭔가가 연대가 돼 있고 이분들이 3년만 하겠다.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라는 거를 공약으로 카드로 들고 경선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가? 개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2.12 사태가 나고 나서 그 1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6.5로 돌아가고 나서 그 개헌 특위가 꾸려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갑론을박 그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개헌을 부르짖는 분들은 대체로 면면을 보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개헌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많죠. 5년 단임제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이 시점에 거기다 개헌까지 얹혀서 근데 개헌을 부르짖는 분들이 대부분 집권 가능성들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헌을 통해서 뭐 협치 같은 걸 하겠다. 또는 뭐 역할 분담을 해서 권력을 좀 나눠 가지면서라도 그 권력에 좀 가까이 가보겠다. 그런 의지들이 강한 분들이 개헌을 대체로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개헌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시기다. 개헌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둘러서 개헌을 해서 좋은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 또 누더기 같은 헌법을 만들어서 또 그러고 나서 또 개헌을 해야 되는 사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같아요. 자,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마느냐. 또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퇴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퇴를 하거나 개헌이 탄핵이 인용이 돼도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언제 개헌을 해서 언제 선거를 치르는 그러니까 대선 거죠. 때 개헌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그 헌법이 되겠느냐고. 우리가 과거에 1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해서 상당한 시간 논의를 했는데도 그게 결국 그래서 지금 요새 우리 당에 김종인 대표 박사님 쪽 사람들이 계속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누구라고 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그 면면들을 보면 그분들이 과거에 뭐 제3지대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지금도 제3지대는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언제 개헌을 해서 언제 이 엄혹한 시기를 이겨내겠냐는 점에서는 저 같은 뭐 제가 아마추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발언, 대연정 발언이나 선한 의지 발언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맥락이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건데 정치인이 아무리 지지율에 꼼짝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성은 지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인이. 그래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자임한다면 적어도 손잡아야 될 세력,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 청산해야 될 세력, 같이 해야 될 세력이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지. 이런 엄혹한 전국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누구하고라도 손잡겠다? 이건 저는 곤란한 발상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예폭 선생님,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하고 브랜드를 만들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상품, 제품의 질에 있어서 제가 전혀 자신할 수 없는데 돈만 주면 브랜드가 괜찮은 것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광고에서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그 강의 시간에도 가끔 한 이야기인데 토인비 같은 분도 그랬고 아마 프리드만 선생 같은 분도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남긴 게 있어요. 그렇죠. 속인다 사람을. 그렇죠. 현혹시킨다. 팔 수 없는 물건을 팔지 네, 말아야 될 물건을 맞아요. 파는 마케팅은 그건 사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네, 있다. 네, 네. 저도 그건 뭐 사기죠. 정말 말씀대로. 그래서 마케팅도 도덕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인에게 또는 정치에 있어서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정권이 눈앞에 보이고 권력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박근혜가 저기 헛된 공약 갖고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처음부터도 그 선의조차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뭐 이 자리에서 적절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 이번 선거에는 공약은 보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언론 기관에 그 무슨 그 자문을 하면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뭐 그런 주제의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대담 장소에 가서 이번 선거는 공약은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공약 때문에 속아갖고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경제민주화는 헌신짝 버려버렸는데 지금 이런 정부 우리나라 선거,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빌공짜 공약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공약에 또 좌지우지돼서 물론 공약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경제민주화 공약처럼 선거 끝나자마자 엎어버리고 버려버리면 왜 버렸을까? 네? 최순실이 옆에서 버리게 했겠죠. 돈을 재벌들한테 빼내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으니. 그래서 선거용 공약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이제는 정말 그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도덕성이라는 거,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게 무슨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지율을 높이고 내가 되면 그만이다라는, 되기만 하면은 그때 가서 잘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지키지 못할 것, 자기 속의 성향하고 좀 다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YS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를. 뭐 어떤 의미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글쎄요, 그 YS 대통령이 될 때 그 3당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반응은 어땠어요? 국민들 그때 반응은. 결국은 이제 뭐 집권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는다. 그분이 이제 자신의 평생 투쟁 대상이던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고, 그러니까 노태우, 김종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손을 잡아서 3당 연합이 된 건데, 그때 따라가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때 따라가지 않은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것이 아마 꼬마 민주당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미 뭐 지금 돌아가신 고인 또 큰 정치인인데 그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그 후손으로서 결례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미 정치의 도덕성이 상당히 무너졌다. 집권을 위해서는 적군과도 동침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 당을 따라가지 않은 그래도 지사적 성격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다. 또 그분들이 나중에 다 성공들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정치인들이 좀 큰 꿈을 꾸신다면 그 원칙론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연정이라는 그 얘기가 안 지사한테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김종인 박사님이나 지금 이제 저쪽에 여권에서 하는 거는 친문 빼놓고 다 모여라잖아요. 근데 안 지사가 그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뭐죠?
친노가 그리 갈 수도 있다잖아요. 그럼 뭐죠? 친문만 남기고 다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현정은? 근데 친노가 친노가 자기가 갈까요? 그 주도권을 친노를 과연 안 지사가 친노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신을 따른다는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를 새로 만든다.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로. 그런데 지금 그 어찌 보면은 안 지사는 그 친노에 대한 지분이 일정 부분 이상은 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김종인 박사님이나 이런 그 여권 관련되는 사람 대연정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지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분은. 그분한테는 그런 대연정이나든지, 뭐, 사드를 칭찬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선한 의지 같은 얘기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지사가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본인은 자기 의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지일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안 지사가 김종인 박사님이라면 자기가 이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두 분이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창조경제에서 그 키를 받고요. 벼랑간 사드를 찬성하고 그리고 벼랑간 친박이나 이 MB까지도 끌어안겠다라는 이 선한 의지의 발언이 저는 그렇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저는 아무래도 정치에는 제가 이 지식이나 이런 게 짧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김성애 보좌관 이게 선거에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없는 길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정치입니까? 갈 수 없는 길은 가지 말아야 정치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지자들이 지금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서서 저쪽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랑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랑은 지지자들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안 지사는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에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수 쪽에 더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교수님도 오시는 날부터 계속 외연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당 사람들이 너무 안보라든지 그 사드나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서 가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안 지사의 이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전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과거 아주 운동권의 핵심에 있던 분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울적해요. 저분이 모르고 저럴까? 그러나 말하자면 트럼프처럼 말하자면 증오 마케팅, 갈등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근혜 지지자 일부라도 내 세력으로 하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하게? 정치가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죠? 대선 나가는 거예요? 싶은 거죠. 뭐 지금 전혀 자기 세력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분들이고, 느끼는 건가? 그 동네가? 뭐 지지율이 1%도 안 나오는 형편이니까 그런 일을 하나보다 싶은데 저분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평생 쌓아올린 걸 한 입에 그냥 날려먹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지점에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 저 지금도 잘 안 풀리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친문이 노문 당사자 빼고는 잘 모릅니다. 누가 친노고 누가 친문인지 저도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 패권주의라는 게 뭐 제 짧은 시키론으로 알기로는 그 헤게몬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미국들어 한 말이에요. 그게 패권주의란 말이. 패권주의라는 게 헤게모니즘의 번역 말인데 헤게몬이라는 건 어디든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정당 역사만 보더라도 항상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 왔습니다.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아니 당의 헤게모니를 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게 없으면 당에서도 당이 운영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지금 예폭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패권이라는 것이 헤게몬이라면 모든 정치인의 꿈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내가 주류가 돼서 힘을 크게 갖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가 하면 로맨스고, 그치. 어? 내노. 어. 내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남불. 불륜인 것처럼, 그게 이제 비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네. 패권을 원하지만 갖지 못하니까 그런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하나의 의문이었습니다. 왜 저럴까? 대한민국 정당 역사를 보면 주류 비주류가 없는 쪽이 없고 또 비주류는 항상 주류를 성토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적당히 그 결국 정치라는 게 타협인데 결국 타협을 하고 중간점을 찾아내서 합의를 도출하고 뭐 이런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당권을 진 사람들이 패권이라면 그 당권을 진 사람이 있어야 안 진 사람도 있고 그쵸. 여당이 있으니까 야당도 야당이 있는 있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슨 그 죄악시하는 것은 좀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 근데 그게 지금도 잘 풀어지질 않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정치의 선배께서는 패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에 있는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물론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패권은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없던 패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예전에는 패권이라는 비판을 못할 정도로 패권을 가진 사람이 패권이 컸기 때문이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민주화도 많이 진전됐고 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이 당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이 폭력으로 푸시하거나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두가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는 패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이 없는 사람에게 패권이라고 욕을 하는 거고 실제로 패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패권이 있다라고 새누리당에서 욕한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대미문의 권력을 가지고 뭐 진짜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샤넬 핸드백 하나 얻자고 막 사람들 불러다 청와대에서 막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는 동안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간 것이 이런 게 진정한 패권이고 지금 여기는 아주 많이 열어주면 소통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 비판인 모르겠는데 저는 패권 없다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바로 잡죠. 그 샤넬 핸드백은 최순실 아닙니까? 예, 최순실이 그걸 받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 들어주고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 많았을 에르메스 텐데. 두고 다니는데 왜 샤넬 따위 갖고 그랬다 그래? 그러게요. 에르메스 여기다 놓고 몇 개씩이나 근데 갖고 그 다녔잖아요.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정말 예를 들어서 야당 지도자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DJ나 YS 보고 패권이란 말을 쓰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감히 못한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그 우리가 과도기에서 너무 아군 내에서 사실은 크게 본다면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하고 좀 패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몰아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제 원내대표 선거 같은 걸 할 때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런 패권을 가져야죠. 그럼 국회의원들 120명 중에서 자기들이 뭐 매력으로 인성으로 아니면은 뭐 어떤 뭘로 능력으로 자기들이 세를 더 크게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친노 욕할 게 아니라. 아니 뭐 그게 정치의 목적이고. 지금은 이제 친노 소리가 안 나오고 이제 친문이라고 나와요. 친문은 문 씨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 대표님이 돈을 풀었습니까? 무슨 권력을 국회의원 공천권을 나눠줬습니까? 아니면 왜 친문 패권? 지지율 1등을 달리는 주자라서 배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 아파서 솔직히. 저는 패권주의란 말은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배 아파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좀 그 말은 조금 저도 어폐가 있고 좀 궁금했었어요. 왜들 저런 말들을 쓰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그건 뭐 그 이유는 뻔하죠.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뭐 대세고 그야말로. 근데 이 시점에서 전 우리 정치인들이 좀 각성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그 말에 이의를 다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서 누구로 교체를 하느냐 이 대목에서 이해들이 엇갈리는데 만약에 지금 범야권에서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정권 교체를 못한다면 정말 역사의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좀 그 정권 교체를 가장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지금 이 엄혹한 시기에 뭐 인재를 발굴하고 뭐 좋죠. 그건 뭐 차기에도 할 수 있고 차차기에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만큼은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들을 정치권에서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약간의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좀 놓치지 말았으면 해요. 제가 말씀이십니다. 그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쭉 생각해왔고 야권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기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폭 선생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시면 저는 뭐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이 선이라는 좋은 단어를 갖고 이렇게 그냥 이틀 동안 전 국민 나라가 다 시끄러운데 우리 그 전도사 자격을 가진 우리 김성애 보좌관 입장에서는 그 선한 의지라는 단어와 이 선이라는 단어를 한번 조금 데피니션을 하시면서 이게 무슨 다른 뜻인지 같은 뜻인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안 지사님이 얘기하는 선한 의지는 칸트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말씀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선한 의지라고 하지 말고 자유의지라고 했거나 저의라고 표현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나는 4대강을 국가를 위해서 파겠어라고 이명박이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기존의 정치권의 태도는 야 말도 꺼내지 마 저리 가 너는 어떤 의도가 되는지 뻔히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할 말 없어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정치 문화는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의도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안희정 지사 이야기였고 근데 이제 이 칸트 철학에서 나오는 선한 의지는 말 그대로 그거 자체만 오로지 오염되지 않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설명한 것을 다시 표현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JTBC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전 국민이 20분 동안 선한 의지와 통섭에 대한 철학 용어 설명을 다 끝난 거거든요. 해결도 안 되더라고요. 예. 마지막까지. 그런 것은 처음에 한두 마디 정도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가르치려고 하니 배울 자세가 안 돼 있는 손석희 앵커가 화가 난 거지. 내가 여기서 지금 너한테 철학 강의를 들어야 되냐 하니까 그냥 그걸 자꾸 늘어져서 좀 일이 어그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안 지사님의 마음을 또 한편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충청도 앞에 도로를 하나 뚫어서 땅값을 올리려는 사람의 선의를 알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과 이 나라를 전체로 봤을 때 이 나라를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동네선에 해보니까 촐로들 오셨을 때 그분들 앉혀놓고 1시간 30분이고 욕을 먹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드리니까 문제가 풀리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드를 배치했고 중국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NLL을 침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건 저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하셨던 정치와 국가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도 좀 엄연히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건방진 말씀을. 저도 어저께 프로그램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도 우리 정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고 소중한 사람이죠. 앞으로 좀 클 수 있는 분이다. 좋은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대담도 즐길 뿐만 아니라 토론 같은 걸 즐기시는 분 같아요. 즐기긴 뭐 그게 별로 좀 쉽게 남이 알아들 수 있게 잘을 안 하시잖아요. 상당히 지성미를 풍기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구사하시고 철학해서 했는데 그러지. 어저께 통섭까지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주워 담을 수 없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개되던데 차라리 초반에 제가 조금 말 실수를 한 것 같고 그렇죠. 또 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딴 방향으로 그렇죠. 돌리고 자기 정책 이야기나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을 좀 풀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본인이 너무 자신감이 너무 나간 것 같아. 앵커하고도 논쟁하듯이. 그러니까. 그건 좀 자세가 조금 끝까지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잘못된 것 같고 그 자리에서도
그 가르치려고 하는 면모를 보였죠. 제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든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돌이킬 수 없는 발언들을 하는구나. 특히 저는 제일 마음에 걸린 게 저도 재단에 관여를 하면서 그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울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단을 이름까지 지목하면서 선한 의지로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은요 무지한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건 무지한 소치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교문이 제가 위원으로서 그 몇 달 동안을 그게 되면서부터 그쪽만 갖고선 여태까지 씨름해온 사람으로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안지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는 제가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거나 자기 말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뭔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일단은 저는 뭐 더 이상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교수님 모시고 예폭 선생님 별명 우리 지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짧게 마치는데 다음번에는 뭘 할까요? 주제를 3개만 줘보세요. 3개만 더 해줘. 글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정치를 한번 이야기. 음식과 정치 좋다. 이거 또 하나. 또 뭐 얼핏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이미지 포지셔닝의 문제. 좋아요. 그게 선거와 이미지 포지셔닝. 네, 선거랑 하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건 가르쳐 드릴 분만 가르쳐 드려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건 하면 안 돼. 하나만 더 하면은. 하나 나중에 생각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네. 역사적으로 한번 네. 좀 되짚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고 외국의 선거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선거를 낙선하고 당선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참 조심스럽게 치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낙선하고 당선에 정말 쾌거를 이루는 분이 YSDJ 2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은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DJP 연합이 있고 그다음 3당 통합이라는 두 개의 각각이 큰 카드를 갖고 당선됐는데 그 외에는 윤보선 대통령을 내각 책임자였지만 지내셨으니까 그러나 2번 다 낙선을 연이어서 하셨고 이회창 후보도 그래 2번 다 낙선하셨고 뭐 조봉암 선생까지 뭐 거론을 하자면 그분도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 선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꼭 될 분은 우리 국민들이 진면목을 좀 간파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폭 선생님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저하고 예폭 선생님하고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미는 후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본연의 가치 자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떨결에 지나가다 잡히셔가지고 또다시 페북 라이브 이거 좋은데요. 우리 방에서 하니까 좋은데 김성희 보좌관? 네,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손혜원 의원 사무실입니다. 네. 본인 책장을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방이에요. 저기 위에 있는 저 기사회생이라는 저 글자는 신익희 선생님 글씨입니다. 그렇죠. 신익희 선생께서 선거를 완주를 못 하셨지만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유명한 슬로건 그게 3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전 이 사무실에 처음 와서 저 글귀를 보고 너무 반가웠고요. 이게 뭐 의원회관 사무실이 아니라 예술가의 방 같아서 역시 우리 손 의원님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의 방도 이렇게 좀 여유로워야 정말 국정을 잘 돌보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기사회생 신익희 선생님 글씨를 여기 제가 와서 2년 동안 처음으로 알아보신 거예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근데 저거 제가 홍보위원장 오던 2015년 7월 달에 오면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도 안 되고 당이 정말 엉망일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이제 그 글씨들 중에서 어느 글씨를 가서 제 방에 걸어놓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걸 갖고 왔어요. 우리 당을 반드시 기사회생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왔고요. 그리고 이 방으로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고 오면서 다시 저걸 이 방의 책상에 제일 높은 자리에 놓은 이유는 이 나라가 좋은 대통령 뽑아서 다시 기사회생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꼭 저 글귀의 뜻대로 네. 정말 그 생을 되찾는. 이제 다음번 방송은 이제 언제가 될지 제가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우리 예폭 선생님 만나면 또 할 수도 있고 이 방에서 계속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우리 그 일하러 이쪽 오실 때마다 한 번씩 해서 그날의 이슈를 갖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하지 그러시죠. 말고 그 일주일에 3번씩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혹시 뭐 또 그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하시면 저는 또 아니요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는 분들께서 또 원하시는 이야기들이 그렇지. 있으면 질문이나 뭐 듣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는 또 시민들 말씀 다 바로 받자와 제가 다음번 주제를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번 주제는 음식과 정치로 할까요? 이미지 포지셔닝 어느 걸 먼저 할까요? 둘 다 좋습니다. 그럼 뭐 둘 다 그냥 같이 할까요? 뭐 하루 해버릴까? 그럼 너무 길면 또 이거 네, 보시기 네. 힘들으세요. 둘 다 부담 없이 제가 그냥 뭐 준비 없이 네네네 그렇게 그 보따리를 하겠습니다. 풀을 수는 그러면 없는 대목이니까. 날짜는 이제 벼랑간 또 예교수님 만나면 지금 확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된 선수는 아무 때나 카메라만 들이대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준비 안 해도. 이게 선수입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그렇게 뽑아야 되겠죠.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바로 가서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이 계속 토론하자 그러시잖아요. 같이 토론하자. TV 토론하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문 후보가 토론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잘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총론에서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 선거는 뭐 교수님 말씀 뭐 공약 얘기해야 되고 이제 강론에 들어와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누가 가장 준비되어 있는 후보인지는 그냥 드러날 것이라서 그건 저는 그건 뭐 지금 재수라는 분이 좀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선한의지 얘기 나올 때 딱 얘기를 하잖아요.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넌 그 워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다시 분노의 피바람 얘기는 좀 그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속 예. 오바예요. 지금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시민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전도사 그래야지 다음을 말씀하셨으니까 만나죠.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상인들 보고 상을 때려 엎으셨거든요. 그렇죠. 분노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특히 정치가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광화문의 촛불이 뭡니까? 시민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렇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분노하지 알아야 돼요. 않으면 그냥 굴종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피바람이라뇨.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한 게 저는 제가 좋아하던 그 안지사가 맞나. 저는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런 참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안타까운 점잖은 대응에 점잖지 않게 또 맞대응을 하신 그렇죠. 셈이 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검사들하고. 뭐죠? 한번 해보자는 이쯤 거죠. 되면 막 가자는 얘기입니까? 라는 얘기로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